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30살에 결혼했었는데 재작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조그만 사업하는데 저 몰래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빚을 키우더라고요.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조금 크기 전까지는 전 남편이 주는 양육비와 일하고 계신 부모님의 도움만으로 집에서 아이만 돌보려고 했는데요. 집에만 있으니 더욱 우울한 것 같아서 바깥에서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구인 광고를 찾아보니 늦지 않은 시간에 끝나는 물류센터가 있더라고요. 이력서를 후다닥 쓴 후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어버버한 성격답게 저는 면접관의 질문에 답도 얼버무렸어요. 면접관은 저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다가 결혼을 했냐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전 바보같이 네, 했는데 얼마 전 이혼했어요. 라고 안 해도 될 말을 해버렸네요.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왕 말한 거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어요. 요새는 갈라서는 부부도 많은 시대이고 그래서 크나큰 편견은 없을 거라 생각했네요. 그런데 직장 내 소문은 정말 빠르게 돌더군요. 이제 막 입사한 제가 이혼한 아줌마라는 걸 많은 직원들이 같이 알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글쎄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한 아줌마라고요. 기분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티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돈 벌려고 온 거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다른 곳 다니면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남자 직원들이 많은 센터였어요. 제 소문이 나는데 그들의 태도를 보니 남자들에게는 제가 호기심을 자극할 만했나 봅니다. 이혼녀라는 이유 때문에 말이죠. 물론 제가 좀 여성스럽고 조용한 편이라서 인기가 있는 편이긴 했어요. 그래도 그건 20대 때 일이고 결혼하고 나서 속썩인 남편과 이혼하고 나니 남자는 질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추근덕대는 게 별로 반갑지 않더군요. 정숙씨, 일 다니기 전에 집에서 뭐 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와, 정숙 누님, 우리 물류센터에서 제일 예뻐요. 너무 튀어서 여기 남자 직원들 일에 집중하기 힘들어요. 하! 저에게는 그들의 껄떡거림이 그저 귀찮게만 느껴졌네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면 그러려니 하고 관심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업무 시작 전 아침 조회를 할 때였어요. 저희 관리자님 옆에 원래 없었던 한 남자 직원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관리자분 인가 싶어 옆에 있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저분은 누구시죠? 정숙씨,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구나? 저분은 박 과장님인데 파견 나갔다 오신 거야. 인물 좋으시지? 아, 그렇군요. 그러네요. 직원 말대로 훤칠한 키에 깔끔한 외모까지 인물이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회 시간이 끝나고 일터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과장님이 저를 보더니 말을 걸더군요. 혹시 어디 고등학교 나온 김정수관인가요? 네, 맞는데요. 저 아시나요? 나야 상철이. 나 살 빼고 안경 벗어서 모르는구나? 알고 보니 박 과장님은 저와 고등학교 동창인 상철이였더라고요. 실업계를 다녔었는데 노는 아이들 틈에서 공부도 착실히 잘하고 조용한 아이였었는데 살도 빼고 안경도 안 써서 전혀 못 알아봤네요. 반가움에 쉬는 시간에 같이 커피 한잔 했습니다. 정수가? 너 근데 넉넉한 집에 시집갔다고 들었는데 의외다? 용돈 모으려고 온 거네? 그게 사실 나 이혼했어. 남편이 돈 문제로 속을 좀 썩였거든. 요새 집에만 있기 심심하기도 하고 돈도 조금씩 모아두려고 이렇게 일하고 있네. 그랬구나? 몰랐어. 어쨌든 반갑다. 우리 나중에 밥 한번 같이 먹자. 그래, 그러자. 어차피 직원들도 제가 이혼한 거 아는 마당에 감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얘기했네요. 그래도 아무도 모르는 직장에서 과장님이
옛 동창이라니 저는 뭔가 편해지더라고요. 상철이는 착실한 성격답게 일도 야무지게 잘하고 직원들에게도 친절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저에게 간식도 주며 마주칠 때는 제가 하는 일도 도와주더라고요. 정말 착한 애 같았어요. 매일 마주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정이 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그날은 센터가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점심쯤에 일찍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상철이가 말을 걸더라고요. 정수가, 오늘 일찍 끝나는데 혹시 시간 나? 같이 밥 먹자. 그래, 저번에 먹자고 해서 먹어야 되는데 오늘이 딱이겠네. 그렇게 저는 일을 마치고 상철이 차에 같이 탔습니다. 회사가 조금 외진 곳에 있어서 한 20분을 차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슬금슬금 옆을 보니 상철이의 우뚝 솟은 콧대와 진한 눈썹이 눈에 띄더라고요. 운전하기만 하는데도 멋있어 보이더군요. 아, 상철아, 깜빡했네. 너 결혼은 아직 안 한 거야? 응, 안 했어. 그렇구나. 미혼이라고 하니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상철이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말이에요. 왜 저는 이런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막연한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미혼이란 소리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상철이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도착한 곳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어요. 비싸 보이는데 부담 없이 먹으라고 하니 오랜만에 분위기를 낼 수 있었네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상철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늘 시간도 많이 나는데 알차게 보내자. 다 먹고 영화 보러 갈래? 어머, 정말? 그러자 그럼. 그렇게 다 먹은 후 영화관에 가서 영화까지 보았어요. 영화관에 간 지는 얼마만인지. 그것도 사람들이 없어서 저희 둘만 그곳에 갔네요. 로맨틱 영화였는데 그 바람에 둘만의 미묘한 분위기까지 뭔가 더욱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주인공들이 포옹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두근 되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상철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러면서 귀에 대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정수가,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귀자. 상철아, 알았어.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영화관에서 너무 가까워져서 그런지 영화가 끝났는데도 여운이 남더라고요. 상철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차에 타자마자 오늘 같이 있고 싶다고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바로 좋다고 말이 나올 뻔했네요. 상철이 같은 멋진 남자라면 저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알았다고 대답을 하니 상철이가 시이 굳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잠을 자러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얌전히 앉아 있었는데 상철이가 두 손으로 제 어깨를 조심스레 밀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가까워진 저희는 깊은 사랑까지 나눌 수 있게 되었네요. 이혼 후 남자에 대해서 별 생각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귀에다가 면봉으로 시원하게 긁어주듯이 얼마나 개운하고 좋은 느낌이었는지 몰라요. 일을 마치고도 여운이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상철이에 대한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일터에서 마주하고 집에서는 아이랑만 있었지만 연애를 이어가서 상철이와 새롭게 가정을 꾸리면서 세 가족이 같이 살 날을 희망하며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직원들끼리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얘기 끝에 상철이가 유부남이란 걸 알게 되었네요. 저는 처음에 직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아내분이 회사에 온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직원들 앞에서 비밀 연애였기에 조용히 일이 끝날 때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상철이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답니다. 제가 이혼녀라서
호기심이 든 것뿐이랍니다. 처음부터 책임질 생각이 없었다면서 말이죠. 정말 허무하더군요. 어찌 저리 당당할 수 있는지. 어쩐지 주말에 늘 바빠 보였었는데 다 이유가 있던 모양이었네요. 그것도 모른 채 새롭게 재혼을 꿈꾸던 제가 참 바보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게 며칠을 출근했어요.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사람은 전혀 괴로운 기색도 없더군요. 고민 끝에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괜히 입사해서 마음고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값진 깨달음을 얻었으니 고맙게 생각하네요. 이제 남자들 외적인 거란 달콤한 말에 속지 않으렵니다. 앞으로 외로우면 사랑 없이 외로움만 채우려고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여우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북도 청도 땅에 덕수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양반집에서 일하던 그는 성실하고 우직한 성품 덕에 주인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었지요. 하루는 주인 어른이 덕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덕수야, 이 소를 장에나가 팔아오거라. 예? 소를 말입니까요? 비싼 소를 자신에게 맡기다니 주인 어른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덕수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에 소를 좋은 값에 팔아오겠다 다짐하곤 길을 떠났지요. 가파른 언덕을 지나 며칠 밤낮을 꼬박걸은 덕수는 마침내 청도의 우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지칠 새도 없이 있는 말 없는 말 모두 갖다 붙여 소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나 고생한 끝에 후한값을 받고 소를 팔 수 있었지요. 이 돈이면 주인 어른이 분명 기뻐하실 거야. 큰 돈을 얻은 덕수는 혹여나 잃어버릴까 전대에 돈을 넣고 불끈 동염했습니다. 그리고 긴 여정을 떠나기 전 가까운 주막에 들러 배를 든든히 채워두었지요. 식사를 마친 덕수는 쉬지 않고 험한 제를 올랐습니다. 낑낑거리며 한참을 오르다 보니 고갯마루에 있는 동참마을이라는 곳에 도착했지요. 아이고 다리야, 여기서 좀 쉬어가야겠다. 기진맥진한 그는 풀밭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올라오기 전에 먹었던 국밥이 잘못되었는지 갑자기 덕수의 뱃속에서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덕수는 허리에 찬 전대를 아무렇게나 풀어던지고는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시원하게 볼일을 본 덕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가 풀어놓았던 전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헉, 내 돈. 덕수는 허겁지겁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에서 자신의 전대를 물고 달아나는 족제비 한 마리가 보였지요. 그와 눈이 마주친 족제비는 산 위로 쏜살같이 도망쳤고 덕수는 죽으림을 다해 족제비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전대 내놔 이놈아. 덕수는 돌을 던지며 족제비를 쫓아갔습니다. 족제비는 한참 동안 산을 올라가다가 꼭대기에 다다르자 어느 묘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묘에 나 있는 작은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지요. 덕수는 족제비가 들어간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이리저리 쑤셔보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소를 판 돈을 잃어버리게 생겼으니 덕수의 머리는 새하얘졌지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주인 어른께서 믿고 맡기신 일인데. 덕수는 한쪽 발로 구멍을 막고 서서 주위를 훑어보았습니다. 다행히 무덤 주변에 다른 구멍은 보이지 않았지요. 덕수는 궁여지책으로 돌덩이 하나를 가져와 족제비가 들어간 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곤 어찌 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 일단 동네로 내려가 무덤 주인이 누군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덕수는 곧장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모,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산꼭대기라면 며칠 전 새로 지은 묘를 말씀하시는 모양이네. 아랫길 모퉁이 집에 한번 가보세요. 덕수는 주모에게 감사를 표하고는 급히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모퉁이 집에 도착한 덕수는 다급히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상복을 입은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왔지요. 니십니까? 혹시 산 꼭대기 무덤 주인 되십니까? 그 무덤은 제 서방님의 무덤인데 어인일로 그러십니까? 그러자 덕수는 좀 전에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전 무덤 앞에서 이야기를 마친 덕수는 과부에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제가 구멍을 파보아도 괜찮겠습니까? 허락만 해주신다면 전대만 찾고 다시 묘를 써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과부가 깜짝 놀라며 답했지요. 예? 구멍을 파다니요? 어찌 땅에 묻힌 서방님을 다시 파헤친단 말입니까? 절대 아니 될 일입니다. 관을 파헤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멍만 조금 파서 전대만 찾겠습니다. 사람 한 번 살린다 생각하시고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이 돈을 찾지 못하면 저는 주인 어른께 크게 혼이 날 겁니다. 하지만 과부는 덕수의 부탁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서방님을 묻어들인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묘를 파라니 세상 어떤 부인이 그걸 허락한답니까? 제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만 돌아가세요. 그리곤 그를 밀어내며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지요. 그런데 그 순간 덕수는 무언가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여인에게서 향긋한 분내가 풍겨왔으니까요. 심지어 다시 생각해보니 그녀의 얼굴에는 고운 화장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여인이 서방을 떠나보내고 단장을 한단 말인가? 전대도 전대지만 말과 다른 여인의 수상한 모습에 덕수는 왠지 모를 꺼림칙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분명 무언가 있을 거라 판단한 그는 나무 뒤에 숨어 몰래 그녀의 집을 감시하기로 했지요. 시간이 흘러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누군가 과부의 집을 찾아왔지요. 그는 훤칠한 키를 가진 잘생긴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한참이나 주변을 기웃대더니 호련히 담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 저 여자의 서방은 죽었다 하였는데 그렇담 저 남자는 누구지? 의아함을 느낀 덕수는 문지방의 구멍을 뚫고 몰래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선 그들이 서로를 끌어안은 채 사랑을 나누고 있었지요. 보고 싶었습니다, 부인.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귀찮은 서방놈을 처리했으니 이제 맘 편히 만날 수 있겠군요. 놀란 덕수는 그 길로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낮에 겪었던 기이한 족제비 사건과 과부의 수상한 행실에 대해 낱낱이 고했지요. 그러자 사또 또한 이를 미심쩍게 여겼습니다. 서방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써 서방질이라니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여봐라, 어서 가서 묘를 봐보도록 하라. 잠시 후 사또는 포졸들을 이끌고 산꼭대기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도착해 묘를 파내자 땅 밑에 묻힌 관이 드러났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관뚜껑 위에는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족제비 놈이 저기 들어갔나 보구나. 이에 덕수는 황급히 관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몹쓸 족제비의 모습은 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지요. 단지 덕수의 전대만이 죽은 남자의 얼굴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찾았구나. 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전대를 집어 올렸지요. 그런데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대를 올린 순간 죽은 남자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었지요. 으악, 자세히 보니 남자는 눈을 시퍼렇게 뜬 채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서슬퍼런 못이 박혀 있었지요. 이런 끔찍한 모습에 사또는 당장 과부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해하며 끌려왔지요. 어찌 그러십니까, 사또?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런 과부의 모습에 화가 난 사또가 그녀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연, 내 서방의 시체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할 것이냐? 어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할까? 사또의 말에 모든 걸 들켰다 생각한 과부는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과부에게는 어릴 적부터 정을 나누던 정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집안 모두 가난한 탓에 쉽게 혼인을 할 수가 없었지요. 이에 혼인도 하지 못한 채 한 살 한 살 나이만 먹어가고 있던 중 때마침 어느 돈 많은 사내가 그녀에게 구혼을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던 그녀는 이를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정인이 말했지요.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 사내와 혼인하면 그 돈이 모두 당신 것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돈으로 몰래 도망을 쳐 나와 같이 삽시다. 그렇게 그녀는 돈 많은 사내와 혼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남편 몰래 정인과 마음을 나누던 그녀는 이내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지요. 그러자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날 것을 염려한 그들은 악랄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 남편이 자는 사이에 그를 처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끝장입니다. 이에 과부는 남편이 자는 틈을 타 그의 머리에 송곳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리고선 혹여나 들킬까 몰래 상을 치러버린 것이었지요. 뭣들 하느냐? 어서 저 살인범을 가두지 않고.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과부와 그녀의 정부를 잡아다 큰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도와준 덕수에게 고마움을 표했지요. 자네 덕분에 묻힐 뻔한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구먼. 참으로 고맙네. 그렇게 덕수는 전대를 허리에 꼭 맨 채 뿌듯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발걸음과 달리 돈이 든 전대가 너무나도 무거웠지요. 이상하다는 생각에 전대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돈 100냥과 함께 웬 커다란 돌덩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돌을 본 덕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덩어리였으니까요. 덕수의 전대를 훔쳐간 것은 단순한 족제비가 아닌 죽은 과부집 서방의 혼이었던 것입니다. 덕수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풀고 보답으로 그 같은 선물을 넣어놨던 것이지요. 그렇게 보물도 얻고 임무도 마친 덕수는 무사히 주인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인 나리는 덕수를 칭찬하며 큰 상을 내려주었고 덕수는 그 돈과 황금 덩어리로 작은 집 하나와 땅을 살 수 있었지요. 이후 덕수는 하는 일마다 잘 되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죽은 과부집 서방의 보은이라 생각한 덕수는 매해 자신이 청도에 갔던 날이 되면 그를 위한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하지요. 두 사람은 살아선 만난 적도 없었지만 평생 서로 은혜와 보답을 주고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대구 달성군 유가면에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말에 악행은 작은 불씨와도 같아서 당장은 티가 나지 않을지라도 결국 산을 뒤덮는 화마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과부와 정인이 남편을 죽인 것을 숨겼지만 결국 모두에게 드러나 큰 벌을 받게 된 것을 보고 하는 말이겠지요. 살다 보면 힘든 상황 속에서 나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악한 행동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되새겨보고 선한 마음을 품도록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요? 악한 일이 그러하듯 선행도 나에게 돌아오게 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남자만 득실거리는 군대에서 당연히 이런데 보낼 만한 사연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대에 남자만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조금 새로운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 이야기를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로 이제 30대 중후반의 남자이고 제가 군에 있던 시절은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으니 현재랑은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은병 출신인데 말이 좋아서 정은병이지 컴퓨터 좀 다룰 줄 안다고 해서 쓸데없는 자료 작업에 교육자료 만드는 게 주된 업무였고 그에 보태서 윗사람들 잔심부름에 커피 심부름까지 해주는 게 일이었습니다. 짬 좀 차고 나서 제가 상병 막 진급했을 때 새로 정훈장교가 전입을 왔는데 계급은 소였고 여군이었습니다. 장교의 병사들인 저희들한테는 까마득하긴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부대 내에 몇 찬되는 여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군인치고 고생을 하나도 안 한 건지 피부도 하얗고 외모도 예쁘장해서 부대 내에서도 인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병이고 부사관이고 어떻게 작업 좀 쳐보려고 그녀 주변에는 아주 파리떼처럼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녀를 처음 봤을 때는 제 또래쯤 돼 보이는 그녀에게 호감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군대를 늦게 간 편이다 보니 솔직히 내무실 쓰는 사람들, 선임이고 후임이고 동기고 할 것 없이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이었거든요. 제가 적응을 잘 못한 것도 있겠지만 오랜만에 또래에 거기에다가 사회에서 봐도 신경이 쓰일 만큼 아름다운 사람이었으니 마음이 많이 갔지요. 하지만 하루 이틀 같이 일하다 보니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처음 전입와서 어리버리하는 것도 문제고 그녀는 제가 봐온 그 누구보다 군인이 잘 안 어울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머리도 없고 어리버리하고 첫날 인수인계가 끝나고 원래 있던 정은장교는 제가 다 알고 있으니 저한테 물어보라는 무책임한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일과 끝나서 저도 내무실 복귀를 해야 하는데 그녀가 저한테 커피 믹스까지 손수 타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자기가 저보다 모르는 게 많으니 잘 도와달라면서 뇌물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엄청 애교가 많은 스타일인 것 같아서 설레었습니다. 병사인 제가 장교를 가르치는 어이없는 상황에 그때까지 아주 중요한 일이 없었으니 오히려 부대 내에서 최고미녀와 가까이 지낸다는 사실에 주변에 부러움을 샀습니다만 사건은 그녀가 전입 온 후 한 달 뒤 부대 내에서 커다란 연례 행사 시즌이 와서 준비를 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야 1년 전 이등병 시절에 한번 해봤던 거라 잘 알고 있는 일이라 크게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영상 2개 만들고 현수막 만들고 했던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지요. 거기에 제가 사회에서 하던 일과 밀접한 작업이라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 덕에 신입 장교였던 그녀가 정책임자, 제가 부책임자였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기에 제가 매일같이 근무 연례하고 야근까지 해가며 거의 저 혼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받았던 건 나보다 월급은 몇 배로 받는 그녀가 정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새하얀 백지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기본적인 거야 할 줄 알겠지만 요즘 세상에 타자 못 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서 작업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가르쳐준다고 해도 배우는 속도도 엄청 느리고 오히려 방해만 되었습니다. 말이 담당 간부지 누가 간부고 누가 병인지 싶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야근을 하게 되더라도 병사인 저 혼자 남을 수 없으니 그래도 업무 마칠 때까지 그녀가 항상 제 곁을 지켜줬다는 건 좋았습니다. 작업하는데 그래도 여자라고 저녁에 씻고 왔는지 옆에서 향긋한 샴푸 냄새 풍기고 있으면 쏟아지는 잠만큼은 날아가더라고요. 영상 제작을 하려면 자료 같은 게 필요한데 군부대 인트라넷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으므로 진짜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보안 문제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를 쓸 환경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원칙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큰 행사의 일은 저한테 다 시키면서 조금 유도리를 부려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거기에 저 혼자 전전긍긍하고 그녀는 옆에서 핸드폰만 만지작대면서 하품을 하고 있으면 내가 뭘 하는 건가 싶었지요. 그렇다고 제가 고생하는 거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목숨 걸고 할 필요까지 있나 싶어서 일부러 대충대충 없는 대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날은 다가오고 위에서는 그녀한테 다 되어가냐고 쪼고 그러니까 그녀도 그녀 입장에서 처음 맡게 된 큰일인데 망쳐버릴까봐 불안해졌나 봅니다. 그녀가 결국 저한테 빨리 좀 안 되냐고 따지길래 인터넷이라도 되면 빨리 하겠는데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조금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그녀가 인터넷만 되면 해결되는 거냐고 물으면서 그녀의 독신자 숙소에는 인터넷이 되니 거기에 가서 자료를 수집해와서 한 번에 일 처리를 하면 어떠냐고 제안을 하더군요. 유도리 없는 부대 내에서도 행사날이 다가오니 저한테 그렇게 해도 좋다고 허락을 해줬고요. 좋았던 점은 그 작업을 혼자 하면서 근무열외 일과열외까지 하니 몸 하나만큼은 정말 편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내무실에 들어가서 오침을 하면서 일과열외를 하고 그녀가 퇴근할 때가 돼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 자가용을 타고 독신자 숙소로 향했지요. 그런데 또 막상 군인이긴 하지만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간다니 떨리긴 하더군요. 매번 군복 입은 모습만 보다가 그녀도 자기 집이라고 편하게 입고 있는데 기분이 조금 묘했습니다. 나이 또래 비슷한 친구나 마찬가지에다가 저녁이라고 배달음식 시켜서 같이 먹는데 조그만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괜히 그녀가 간부처럼 느껴지지 않고 여자친구처럼 느껴지더군요. 가만 보면 나한테 이건 기회인데 그동안 그녀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너무 심술을 부렸나 싶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주도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이걸 빌미로 그녀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와 같이 자료 준비를 하는데 물론 그녀 집에서도 병과 간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조금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되니 그녀가 어리버리한 것만은 아니고 말도 잘하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는 어느 날이었는데 원래는 말년휴가 때 한 번에 나가서 한 달 정도 휴가를 보내려고 모아둔 휴가증이 몇 개가 있었는데 위쪽에서 그거 안 쓰면 휴가를 다 잘라버린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연예인 누구 때문에 휴가 문제가 불거져서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하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행사가 다가오는데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누구보다 곤란한 건 혼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그녀였습니다. 자료 수집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한들 그걸로 영상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제 휴가 소식에 그녀가 아주 울상이 되어 있더군요. 일단 저도 급한 대로 2박 3일짜리 휴가를 쓰게 되었는데 그녀가 거의 울듯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휴가 가지 말고 자기랑 작업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요. 사실 휴가 나가서 할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는데 괜히 재밌는 생각이 나서 그녀한테 나도 오랜만에 여자친구도 만나고 해야 하는데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휴가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여자친구 들먹이면서 제가 그녀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처럼 말을 던졌지요. 그러니까 그녀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2박 3일 동안 잘해준다고 거의 울기 직전까지 부탁을 하길래 져주는 척하고 위병소 나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녀 차를 타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죠. 사실 그동안 게으름 핀다고 제대로 안 한 건데 마음만 먹으면 하루면 끝낼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하루 빡세게 일하고 남은 시간 동안 저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는 그녀를 골려주면서 지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작업하는데 그녀가 자기도 전이 본 지 얼마 안 됐고 또래도 없고 여군도 없어서 맨날 심심하다고 하면서 사실 요즘 자기 집에서 제가 머물면서 작업하는데 그게 싫지만은 않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첫날 저녁에 모든 작업물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기뻐하는 그녀 모습을 보니 대학 시절 같이 조별과제 마치고 기뻐하던 대학 동기가 생각나는데 그때부터 왠지 모르게 제 가슴이 뛰더군요. 저녁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려던 참인데 그녀가 갑자기 일 끝났으면 이제 가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남은 시간 동안 그녀 집에서 그녀 돈으로 밥이랑 술 같은 거 사 먹으면서 지낼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돌변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귀여운 질투를 하더라고요. 집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쁜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자친구랑 시간 보내야지. 그래서 일도 빨리 끝낸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장교고 나발이고 이젠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장난기가 발동해서 지금 저한테 질투하시는 겁니까 하고 군대식 말투로 골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대답은 못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녀를 병대 장교가 아니라 남자 대 여자로 작업을 걸고 있는 걸 눈치챈 모양인지 볼따구를 빵빵하게 해서는 삐진 척 연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보다 과장님이 더 이쁘신다 하며 군대식 말투로 칭찬 좀 해주고 어차피 저녁 늦어서 집까지 갈 것도 없는데 하루 여기서 쉬었다 가면 안 되겠냐 너스레를 떠니 그녀가 그러면 그러라 하더군요. 막상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 둘 다 서로 눈치를 보는 건지 그 뒤로부터는 늘상 나누던 대화도 나누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한테 작업도 끝났고 배도 고픈데 요깃거리 시켜서 술이나 한잔 나누면서 일 끝난 거 자축이나 하는 게 어떻겠냐 했습니다. 그러자던 그녀가 배달 책자를 뒤적이다가 마땅한 게 없었는지 자기가 만두 넣고 라면 끓여준다며 주방으로 향하더군요. 제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여자의 뒷모습만큼 매력적인 게 또 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저도 미치겠더군요. 술은 어디서 사오냐 했더니 그녀가 창고에서 도수 높은 양주 몇 병을 꺼내오더군요. 아는 사람 부탁받아서 PX에서 산 거라는데 자기는 또 사면 되니 저랑 먹자고 하는 겁니다. 비싼 양주를 만두 넣고 끓인 라면이랑 먹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맛이 좋았습니다. 술이 한참 들어가니 속이 비칠 정도로 새하얗고 투명한 그녀의 얼굴이 금세 빨갛게 되더군요. 한참 둘이 정신없이 술을 마시다가 그녀가 그대로 바닥에 드러눕더니 세상이 핑 돈다면서 더는 못 마시겠다고 넉다운이 되더군요. 그래서 그녀를 침대까지 부축해줬고 저는 그냥 바닥에서 자야지 싶었는데 그녀가 가긴 어딜 가냐면서 당장 자기 옆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저한테 명령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그녀가 완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솥밥 먹는 그녀, 여군 간부의 개인 숙소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네요. 다음 날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도 근무가 없는 주말이었기에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정말 군생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참았던 회포를 그날 다 풀어버렸네요. 휴가 복귀하고 복귀 신고를 하는데 밖에서 뭔 고생을 했길래 그렇게 헬스케져서 돌아왔냐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내무실로 들어가는데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 정도였지요. 그 후에 행사는 성공리에 마치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별 일거리도 없어서 야근을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저한테 휴가 남은 건 더 없냐고 묻더라고요. 정기휴가만 다녀오고 외박이며 포상이며 다 모아뒀었는데 거의 2주에 한 번씩 그걸 쓰면서 가라는 집에는 가지 않고 매번 몰래 그녀 차에 숨어 들어가 그녀 숙소로 향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대 내에서도 우리 사이를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녀와 저는 서로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고 있는 연인이나 마찬가지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전역할 때가 되어서 말년휴가를 나왔고 저는 9박 10일 동안 그녀 집에 머물 계획이었는데 그녀가 울면서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번에는 그냥 집으로 가라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전역을 해버리면 사실 집에서 5시간이나 걸리는 군부대 근처까지 올 일이 없게 되는 거였으니 그녀 또한 제 말년휴가를 계기로 우리가 헤어지게 될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정도 그녀를 못 보고 지냈는데 그녀한테 난데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도 이제 전역을 했다는 거고 저를 만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지금 와이프랑 연애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옛 추억도 생각나고 와이프랑 연애한 지도 오래돼서 새로운 자극도 필요하고 해서 그녀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군부대에서 봤을 때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또 있나 싶을 정도의 미모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밖에서 보니까 그렇지만도 않고 오히려 평상복을 입었을 때보다 군복을 입고 있을 때가 더 예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와는 옛 추억을 되새기며 몇 번을 더 만나다가 사실 나는 결혼할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녀와는 영영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만날 때마다 시큰둥하고 병과 장교이던 시절에 하던 군대식 농담도 하지 않고 한 사람의 남자 대 여자로서 선을 긋고 행동을 하니 별로 재미도 없었던 것 같고 그녀와 저희 사이가 더 이상 오래가지 않겠다는 직감을 했는지 알겠다고 말하고 쉽게 포기하더군요. 추억은 추억일 때 가장 아름다운 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행복한 만큼 그녀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